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회사의 경우에는 거래처 등과의 연락의 편의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여러가지 서비스 기관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야 된다. 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사무소 주변의 보건위생적 환경이 양호해야 되는 거 필수죠. 네. 틀린 거는 4번입니다. 행정기관의 경우 각종 세제를 검토하여 유리한 곳을 정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행정기관은 보통 지점을 만들죠. 지사. 네. 각 지사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주민등록 관련된 행정처리 업무, 뭐 민증 발급, 뭐 그 다음에 일명 거주지 등록 이전을 할 때 각 지역별 동사무소는 안 하지 요즘엔. 행정복지센터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 지점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유리한 곳을 정할 이유가 없죠.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면 되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22번. 사무의 시스템적 관점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거. 자, 사무의 어떤 시스템적 관점을 보면 시스템은 독립적이므로 각 부서별 사무 처리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부서를 나누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부서를 나눈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부 안에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 연구부가 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앞으로 이제 향후 시행을 할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생겨나는 거죠. 교육부 관할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특히 연구부가 따로 있고 또 홍보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막 설명회도 하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영업을 막 뛰죠. 예. 그런 식으로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나 목적은 똑같은 거죠. 예. 말 그대로 교육부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사무 시스템은 경영 각 부분의 전체가 상호 관련되어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23번입니다. 사무 조직에 있어서 집권화의 장점이 아닌 거. 우리가 집중화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집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 단체가 독점 권한을 행사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사무 조직에 있어서 집권화를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기 설명해 놨는데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환경 변화를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초창기에 버스를 탈 때는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왜 한국에서도 승차권 검사? 왜 영무원이 승차권을 검사하는 그런 행정 작업을 했었잖아요. 탑승자들한테 표 좀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이 표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무인 승차를 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막 이제 통제하거나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현금을 내고 타고 맞나? 토큰이었나? 하여튼 토큰 동전을 내고 뭐 버스 타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서 종이승차권이 있었고, 종이승차권에서 또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카드라는 게 생겼죠. 맞죠? 그래서 뭐 일회용 버스 카드를 이제는 뭐 발급받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전철역 이용할 때. 점점 뭔가 교통의 이용수단에서 문명이 계속 발전돼 왔죠. 그렇게 발전되어 온 어떤 환경 변화 속에서 당연히 대응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집권화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양화가 필요한 거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 위원회라는 게 결성이 돼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받아서
뭔가 기술이 더 발전되고 그게 상용화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화의 단점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사무관리의 전문화라고 볼 수 없는 거. 자, 우리가 그 사무관리의 전문화라는 게 이제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전문화가 되는 것도 일단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날 보면은 그 되게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개인 유튜버 분들이 많죠. 개인 1인 방송, 예,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걸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전문 스킬이 이제는 겸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전문화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명 뭐라 그럴까, 그 유튜브를 아예 하더라도 이제는 정부기관에서조차도 심지어 뭐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이 막 생겨나고 있고, 그런 어떤 집단적인 조직 문화에서조차도 어떤 전문성을 이제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뭐 국가기술 자격증을 뭐 이걸 보유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막 따지죠. 공무원 채용할 때. 그런 집단적 전문화도 점점 보이고 있고요. 그럼 기계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계적이다 그러면은 약간 좀 딱딱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질서정연한 어떤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전문화를 우리가 조직화한다. 그러니까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뭐 조직화돼서 뭐 말 그대로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스템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네. 자, 25번.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협의회는 어느 소속하에 두고 있는가? 자, 정보통신부 장관. 이거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정보통신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정확히는 명칭이. 네. 자, 다음 과학적 사무관리가 추구하는 3S가 아닌 거. 자, 그럼 3S인 걸 봐야겠죠. 3S는 표준화, 그 다음 간소화, 전문화 세 가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심플, 그 다음에 스페셜. 스탠다드, 심플, 스페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속도는 따지지 않아요. 속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27번. 사무작업상 적절한 습도는 몇 %냐? 50에서 70%가 적당하대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2번이. 28번. 사무를 위한 통상적인 작업과 관련이 없는 거. 자, 우리가 사무를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 왜냐면은 우리가 기록 관리를 예전에 왜 드라마 보면, 여러분 드라마 조선시대 배경으로 나온 드라마 아세요?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마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마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과거에 자신의 어떤 출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 조선 관청에서 관리하는 그 문서 기록 그 보관실이 있었죠. 국가의 어떤 그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록을 문서로 이제 기록해 놓은 장부가 적혀 있는 기록 관리실이 있는데, 그렇듯이 지금 개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IT가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자 기록 문서를 공문서 기록으로 이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보존 기간이 뭐 5년 맞나?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 사용하죠. 그 다음에 면담. 뭔가 뭐 상담이나 이런 면담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아직도 주민센터 아니죠. 요즘에 행정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에 보면은 상담 같은 걸 진행을 하죠. 어떤 복잡한 뭐 무슨 뭐 민원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관련이 없는 거는 이제 관리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행정정보통신망, 전산망 구축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 자, 전산망을 구축하는 데 따른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 항상 보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보안. 뭐 개인정보가 뭐 해킹당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뭐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에 뭐 개인정보가 맨날 뭐 유출돼서 해킹당하고 그러니까 막 은행 대표이사들 막 불러서 막 금융감독원장이 막 경고 주고 막 그런 일이 해프닝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항상 보안 요소가 항상 이슈가 돼요. 정보 보안 쪽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출입 허가 절차라든지 그런 거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어떤 보안 인증 수단이 되게 점점 고도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권의 계좌 이용할 때 보통 로그인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보안 카드인가? OTP? 예, OTP 보안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보안이 항상 이슈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30번, 조직화 단계에서 실시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뭔가 부서를 이렇게 나눠 놓는 거, 그걸 조직화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산하에 고교학점제 연구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어떤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홍보부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부서를 나누는 걸 조직화라 그래요. 조직화 단계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 직무할당이라는 걸 하죠. 원래 직무할당이라는 건 공무원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가 아무리 병과가 뭐 행정병과라고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근무처에 따라서 행정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 그럽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통신병인데 내가 통신병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근무지에 따라 보직받은 받은 업무 직무 할당표에 따라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원의 할당, 예, 얼마만큼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느냐,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거는 자금의 조달과 원천 결정, 이거는 조직화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따지는 거죠. 이거는. 자, 통일된 사무용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거리가 먼 거. 자, 우리가 사무용 기구를 통일해서 씀으로써 흐름을 이제 원활히 한다가 왜 틀렸냐면은 저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된 사무용 기구를 한 가지만 쓰게 되면은 흐름이 많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걸 왜 요즘에 추구를 많이 하냐면은 한 가지로 일반화되어 있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로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 별로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육 과정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하던 7, 80년대 교육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뭔 놈의 교육 과정이 맨날 국어, 영어, 수학만 해. 체육을 왜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논란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교육과정이 도저히 바뀌질 않는 거야.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다녔을 때 배웠던 교육과정이 아직도 그대로야.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신뢰를 잃어버리죠.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사무용 기구를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게 되면, 교육과정이 만약에 고교학점제로 만약에 다양해지게 되면, 물론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과목을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학생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물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양성을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사무용 기구도 원래는 다양하게 써봐야 됩니다. 예, 그래야
어떤 제품이 더 효율이 잘 나온다더라를 확인하고 개선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거지. 맨날 같은 거 제품만 써보세요. 그럼 그게 그 속도가 나아지겠어요? 향후? 당연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겠죠. 예. 그래서 제품도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버전업이 되는 이유가 그만큼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어요. 자, 행정사무 자동화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거. 우리가 이제 이 행정사무 자동화를 함으로써 많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능률적인 정보 서비스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격증 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요. 막 10대, 20대만 보는 게 아니라 50대, 60대 분들도 막 조경기능사 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격증 시험을 보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 그럼 그만큼 휴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열 시스템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산업인력공단이 그걸 많이 못해서 욕을 맨날 얻어쳐먹고 있죠. 하여튼 좀 그런 불편한 현실이 있지만 어쨌든 능률적인 정보 서비스 구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기열 자체가 만약에 구현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시험 예약 하루 만에 못해요. 사이트가 아예 무조건 다운 먹어버려가지고 아예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예약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대기열 시스템이 생긴 이 배경이 늘어나는 인원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예전에는 그냥 대충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기대 심리를 했지만 요즘에는 일반 고객들이 법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막 항의하고 난리나요. 아니 이거 왜 규정이 안 맞게 왜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럼 막 공무원 또 막 욕먹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동화되는 것들이나 그런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행정 정보 관리의 과학화 필요성이 증대됐다. 워낙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기술화 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분야가 굉장히 연봉이 많이 받는 직업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실은 정말 머리가 깨지는 직업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4번입니다. 관련 업무량의 고도화로 인건비 및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틀린 거냐면 자동화를 하면은 사람이 투입이 안 된다 그랬죠. 맞잖아요. 자동화 시키면은 뭔가 무인화 시키고 자동화 시키면은 오히려 아르바이트생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건비가 오히려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는 33번 직무 환경의 요소가 아닌 거. 자, 나는 이제 사무실의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한 환경을 갖추는데 먼저 실내 조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밝기가 밝아야 된다 그런 걸 따지는 거 맞고요. 색채 조절도 해야 됩니다. 하얀색 등을 쓸 거냐 노란 등을 쓸 거냐 뭐 이런 거 따지죠. 보통 우리가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잠잘 때는 홍등을 켜죠. 홍등, 빨간 등, 노란 등,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개인이 자격증 공부나 뭐 수능 준비하려고 이렇게 군부대 안에서 이제 일과 후에 공부하는 스터디룸에 가면은 스터디 카페 내는 데 보면은 또 스탠드 등을 이렇게 약하게 또 불을 켜죠. 뭔가 그런 어떤 색채 조절이나 이런 게 됩니다. 그다음 뭐 방음 시설도 중요하죠. 막 안에서 공부하는데 막 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그러면은 공부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어떤 집중 때문에 방음 시설이 갖춰야 되는 게 맞아요. 3번이 틀렸습니다. 시간 조절이라고 하는 건 따지지 않아요. 34번 자료의 수집 방법이 아닌 거 구입에 의한 방법. 그러니까 뭔가 제품을 구매하면은 매뉴얼이 거기 같이 딸려오죠. 그 매뉴얼을 입수하려면은 제품을 구매를 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하려고 맨날 출판사 책 사잖아요. 뭐 이기적, 뭐 성한당 이렇게 사듯이. 그다음 과제 부여에 의한 방법. 이거는 뭐 우리 보통 대학교에서 어떤 뭐 숙제를 내준다. 예전부터 저도 숙제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하여튼
숙제할 때마다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도서관 가서 뭐 백과사전 검색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 다음 납본에 의한 방법. 네, 뭐 납본이 뭔진 모르겠지만 납부본? 책을 납부했다? 납품했다? 납품본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는 이제 4번입니다. 직접 제작. 직접 제작은 자료 수집 방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규정상. 자료 수집이라는 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올린 어떤 자료를 내가 입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들어낸 거는 그거는 대상이 아니죠. 35번. 사무관리에서 중간 계층의 관리자가 해야 될 일. 자, 중간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은 예산의 편성 및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왜 1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보통 기획재정부 아시죠? 네, 정부기관 명칭 중에 기획재정부라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얘네가 중간 계층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최종 예산의 결제는 국회에서 하죠. 맞죠? 국회에서 결제 판단을 하고 어떤 예산의 편성과 기획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EDI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EDI의 명칭을 보면은 EDI가 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죠. 자, EDI. 자, EDI. 전자데이터 교환입니다. 전자데이터 교환.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하는 표준 디지털 형식인 EDI.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EDI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는 스탠다드, 표준이 존재해야 되고요. 표준화, 통일을 강조한 거죠. 그 다음 하드웨어, 기계 장치가 있어야 되고 통신 기반의 기술이 접목돼야 된다. 아닌 것은 포맷입니다. 포맷. 37번 표준어 구제도 패러그래프 시스템 이란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는가? 문자의 부호화를 시킨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부호화 그러면은 우리 왜 그런 개념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화 시킨다.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엑셀에서 왜 여러분들 보시면 음수를 표현할 때 소괄호 마이너스 기호를 쓰잖아요. 특수문자 기호. 마치 그런 듯이 문자의 어떤 부호화를 시키는 제도를 패러그래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8번 문서를 통한 의사 전달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거. 자, 우리가 종이 문서를 이용해서 뭔가 의견 전달을 할 때 공문서를 많이 사용하죠. 공문서.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 아파트 게시판에도 막 종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 문서를 통한 어떤 의사 전달을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잘 나타낸 것이 3번입니다. 전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렇죠.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자로 길게 써서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오히려 의견 전달이 더 정확합니다. 진짜 그래요. 예. 왜냐면은 언제든지 내가 수시로 여러 번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서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39번 프로그램 저작권은 언제 시점부터 발생하느냐?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때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창작된 때부터입니다. 40번 자료의 10진 분류 방법 중에서 일반 자료에 많이 사용되는 분류법. 우리가 이제 10진 분류법이니까 이거는 그냥 편법인데, 이게 원래 K가 그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K. K 10진 분류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좀 융통성 있게 공부하면 좋잖아요. 자료의 10진 분류법은 KDC를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41번부터는 다음에 또 영상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